어제가 천안 사건 36주기였습니다. 6월 4일, 89년 6월 3일에서 오디프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학살이라고 하는 건 3일 밤에서 이제 그 4일로 넘어오는 그 새벽에 벌어져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페리 링크라는 되게 유명한 중국 연구를 하는 학자분이 계신데요. 그 티에난먼 페이퍼스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천안문 사건 때 이 최고 지도부들의 비밀 회의록이 이제 발간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했던 분이기도 하세요. 그분이 그 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천안문 사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관자를 보유한 어떤 사회 시위다. 마침 그 시기가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미디어들이 많이 발달했을 때고 이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마침 그때 역사적으로 중소 분쟁 이후로 처음으로 그 소련의 그 당 서기였죠. 그 고르바초프가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머리에 세계지도 있었던 분.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또 그 소련의 개혁개방, 페레스트로이카를 이끌었던 사람이라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던 지도자였는데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하던 이제 그것과 이 시위가 겹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인들이 다 북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방송 화면들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시위를 받고 고르바초프를 취재하러 왔다가 이 언론 기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학생들이 100만 명이 넘게 광천성당에 모이고 있고 막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생각보다 전 세계로 타전이 됐는데 지금은 누구도 잘 얘기하지 않는 그 몇몇 나라들에서 뭐 뜨지는 사람들이 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시위고요. 어떤 새로운 자료를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인터뷰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뭐 예전에 어떤 이런 많은 어떤 주역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수가 또 인터뷰를 해서 이제 논문이나 뭐 책들이 나와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새롭게 조명하는 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문 사건 해석이 지금에 와서 왜 중요한가부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아무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금 봤을 때는 중국의 지금의 체제의 원형을 올라가 보면 일단은 뭐 개혁개방 이후에 지금 만들어진 어떤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한 번의 고비가 89년도의 천안문 사건이거든요. 그 문화대혁명의 이제 재평가, 문화대혁명을 이제는 중국에서는 10년 동남으로 공식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깝게는 천안문 사건 이후에 지금의 어떤 체제가 좀 유지되고 있는 그 이후로는 어떤 큰 변화가 없는 뭐 저희가 시진핑 체제 이후에 뭐 약간 좀 더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어떤 그런 체제라고는 합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천안문 이후에 이게 성립된 체제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금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했던 건 그 뒤에 금기되어 있지만 그래도 얘기를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서양이나 서구나 혹은 다른 나라들에서 연구하는 다른 나라는 조금 이거를 연구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자유로우니까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국 대륙에서는 금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대륙 내에서도 용기 있게 얘기하는 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중국 내에서는 얘기를 못하니까 바깥의 해외 컨퍼런스에 나오거나 혹은 아니면 해외에 내는 논문이거나 혹은 대만이나 홍콩에서 내는 잡지에 내거나 그런데 이제 조금씩 자기들의 견해를 비추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의 어떤 이런 연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로 옮겼을 때 중국 안이 아니라 그랬을 때 조금 더 이 얘기에 대해서 하던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 중국의 지식인들이나 중국 내부의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천안문 사건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새로 한번 조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앞으로의 중국에 대한 전망들도 조금씩 이런 비판의 지식인들의 얘기니까요 좀 다르더라라는 게 어떤 제 얘기의 오늘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신 얘기일 것 같아요. 천안문이 어느 정도 금기냐라고 제가 말씀을 좀 한번 앞에 드리면 5월 35일이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그 위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 짜임모 감독의 인생의 원작자이기도 하고요. 화산과 매열기 뭐 한국에도 영화가 됐었잖아요. 그런 어떤 작품을 썼던 아주 중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는 에세이집을 한번 전 세계적으로 냈죠. 중국 대륙에서만 출간이 안 됐습니다.
예, 한 세계가 10개국의 언어로 뭐 처음에 나온 판본은 불어본이에요. 그리고 그거가 이제 그 에세이의 원래 이제 그 원형이 된 것은 위화가 뉴욕타임즈에 이제 칼럼을 썼어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좀 확장이 돼가지고 큰 에세이가 돼서 원제는 10개의 키워드로 본 중국이었어요. 예. 그 앞에 게임맨 처음 게 아마 인민이라는 거였을 텐데요. 그게 본인이 겪었던 천안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풀어낸 겁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위화가 앞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5월 35일 얘기를 하면서 한국어판 서문에 이제 서문 제목이 5월 35일인데요. 자기가 이런 내용들을 소설로 썼을 때는 허용이 되는데 중국에서 에세이로 썼더니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6월 4일은 허용이 안 되고 5월 35일이라는 가상의 날짜가 허용되는구나. 그래서 예, 중국의 그 많은 네티즌들이나 뭐 생각이 있는 분들도 중국에도 뭐 여전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날이 되면 예, 각각지 이제 이런 추모나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 5월 35일이에요. 6월 4일을 쓰면은 그러니까 중국어로 천안문 사건을 89년 6월 4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항쟁을 5.18로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중국에서도 이거를 8964라고 부릅니다. 중국말로 이제 빠즈루스라고 하는데 이게 8964라고 쓰면은 이게 이제 89년 6월 4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무조건 검열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5월 35일인 거죠. 근데 이 5월 35일은 지금부터 검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묘지에 네, 보시면 쓰는 말이 이날 이제 온라인상에서 금치거가 되는 것들이에요. 탱크, 광장, 촛불, 뭐 잊지 않기. 네, 5월 35일. 5월 35일까지 검열이 되니까 CPM이라고 오늘이라고 쓰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쓰면 오늘 검열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혹은 아니면 그냥 네, 점점점 이렇게 씁니다. 6월 4일에 점점점 올리면 그거구나라고 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 안에 이제 로마 숫자로 이제 8964. 그다음에 이제 앞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한 그 2015년에는 한 유명한 그 만화가가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파라린 글자가 64689잖아요. 8964. 거기는 이제 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런 건 검열을 못하고요.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건데요. 이게 혹시 누구의 상표 브레이크인지 아세요? 혹시 미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있습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 옷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생년이 89년입니다. 그 P.S.1989가 이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 옷 런칭을 한 상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T.S.이 티에나먼 스퀘어가 되거든요. 천안문 광장에서 네, 그래서 이 옷이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제가 실제 들은 얘기인데요. 그 제 후배 하나가 이제 저기 들어갔어요. 혹시 그런 우리나라 상표 중에서도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갔다라는 땡포를 그 자전거가 있는 그게 이제 제리모지 거죠. 그게 이제 뭐라 그러죠? 브랜드가 만들어진 게 1989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빈포로 중에는 89자가 들어간 옷들이 좀 많아요. 빈포를 기억을 하면. 네. 근데 그 친구가 중국하고의 이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더니 중국에서 그쪽에서 대단히 민감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중에 89가 들어간 걸 빼자.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정도 제일 황당했던 거는요. 제가 요거 들어오고 상하이 주가 지수가 금치고 있던 적이 있어요. 그 즈음에 우연히 그날 주가가 64.8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날 64.89포인트가 떨어져서 상하이 주가 지수가 금치고 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 즈음이 되면 자기 전화번호나 계좌번호에 64나 89가 들어가면 조금 전화가 안 된다더라, 송금이 안 된다더라. 실제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거는 저는 좀 오버라고 보는데 그런 괴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요거에 이제 중국이 되게 민감하다라는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검열, 금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내면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 제가 이제 드렸던 아마 그 간단한 이제 논문들이 몇 개 있을 텐데요. 그 앞에 보시면 리우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디 그 저더라 그 어디 영화제 잠깐 이렇게 출품했던 10몇 분짜리 짧은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Unforgettable Memory라고 해서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인데 아주 짧은 천안문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11분 흑백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이 그 유명한 탱크맨 사진 있잖아요. 탱크들 이렇게 앞에 이제 이 앞에 이제 비닐봉지를 2개 들고 서 있었던 전 세계에서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천안문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사진을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여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예. 대학가에서 주로 보여주는데 예, 주로 학생들이 예, 모른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혹은 아니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모르는 척하거나 외면하는 거죠. 북경의 할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아 이게 소련제 탱크인데 T 뭐고 그걸 막 재원을 막 외웁니다. 예, 그런 아주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말을 돌리는 거죠. 예, 아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다른 논문에서도 봤었습니다만 뭐 제가 해본 실험은 아닌데 루이자 림이라고 천안문과 관련한 몇 년 전에 책을 써서 되게 유명해진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실험해본 결과로는 예,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거 한국 사진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대학생들도 있었대요. 예, 광주 항쟁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자기들이 어떻게 알고 예, 그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예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일부러 외면하는 거죠. 그런 영상들이 좀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림을 하나 2개 가져왔어요. 2개의 천안문이라고요. 하나는 천안문 앞에서는 1964년의 그림이고요. 하나는 92년, 그러니까 89년 뒤죠. 천안문 앞에 남겨진 그림자라는 그림인데요. 또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이 천안문 승쯔시라는 저 사람도 나름대로 중국의 그 국민 화가입니다. 그래서 천안문 연작 시리즈가 있어요. 64년에 이제 한참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마오 얼굴도 되게 젊습니다. 그 천안문도 예 그렇고 주변에 이제 군인들이나 이제 사람들 소수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밝아요. 예. 그리고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그 뒤에도 천안문 앞에 이 비슷한 컨셉으로 굉장히 밝게 그립니다. 이 그림은 한국에도요, 그 고뇌하는 중국이라고, 예, 나중에 말씀드릴 왕차오화 선생이 이렇게 원 차이나 매니페스트라고 해서 책을 냈던 그 책을 번역본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출판사의 이 표지 그림으로 쓰였었죠. 근데 오른쪽은 예, 한 페이지에 와서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마오의 얼굴도 사라지고 그 뒤에 있는 예, 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세계인민 대단결 만세도 미장센에서 사라져 있고 일부 사람들은 얼굴이 없고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 옷들도 뭐 나름대로 부유해지고 이랬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64년의 그 천안문, 그 당시에 중국과 92년의 중국인데요. 천안문 앞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진실은 요 사이쯤에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뒤에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문 사건에 대한 저희 기존 해석은 어떻느냐? 사실은 대부분은 저희는 근대화론, 시민사회론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사진이 2개가 있죠. 저 위에가 이제 그 매그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사진 집단에서 찍었던 천안문 항쟁 때의 한 사진이고요. 그 아래는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혹시 예, 저희 87년 6월 항쟁에 아마 부산에서 찍혔던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의 그쵸. 네,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네. 나름대로 저희 찾아내고 되게 좋아했어요. 아 이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가끔 연구자들한테 이렇게 걸리면 굉장히 뭐라 그러죠? 뭔가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천안문 사건이 89년에 벌어졌는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 동구권, 그러니까 소련과 동유럽에서 벌어진 일들과 또 한편에서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딱 거기 겹쳐 들어가죠. 동아시아 국가기도 하고 한편으로 예, 현실 사회주의 국가기도 하고 거기서 벌어졌던 일들이 대부분 예,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어떤 시민사회의 운동들 그러니까 즉 근대화론의 패턴 있잖아요.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부르주아들이 생겨나고, 그죠? 그 다음에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회 민주를 요구한다. 그 패턴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한국하고 대만, 네, 동아시아 국가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소련이나 동유럽에서도 당시에 이제 점점점 뭐라 그럴까요? 이 권위주의적인 어떤 사회주의를, 네, 그 체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동이 있었고, 딱 그게 이제 천안문 사건에서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게 되냐면 중국도 78년부터 개혁 개방을 하면서 시장이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됐고,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그게 바로 천안문 사건이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건 해석의 90% 이상,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예, 그 내러티브죠. 서사 구조죠. 예. 즉 중국이라는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에 대항해서, 예, 서구적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대중 시위였고, 이거는, 예, 끝났다. 그래서 보시면, 예, 올해는, 예, 외신 기자들도 천안문 광장에 어제 다 출입을 금했대요. 예. 그래서 보시면 항상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뭐 자스민 혁명이라든가 무슨 오렌지 혁명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항상 외신의 카메라는 향하는 데가 있습니다. 천안문 광장입니다. 중국에서도 뭔가 또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천안문 사건은, 천안문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다시 재림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때는 실패한 운동이지만 계속해서 중국은 시장이 확대됐고 부르주아들이 형성됐으니까, 중산층이 형성됐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해석인데, 단순히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예언가가 아닌 이상 함부로 얘기하기 힘듭니다만 지금까지도 보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벌어진 대중 시위들의 상당수는 노동자들, 그렇죠? 특히 정리해고당한 노동자들, 혹은 아니면, 예, 새로 형성되는 농민공들, 혹은 자기 토지의 권리를 잃어버린 농민들, 이런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들은 비록 분산적이지만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모여서 이루어진 어떤 항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곳곳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파업에서도 엄청나고 농민들의 저항도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거를 분체성 사건이라고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 패턴에 기대하듯이 뭔가, 예, 모여서 뭔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뒤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중국 전문 연구자들의 해석인데요. 하나는 좀 전통문화적인 접근으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9년 이제 시위와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사회론이나 근대화론은 어떤 나라든 그 패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구도 그렇게 민주주의가 왔고 그 뒤에 후발 국가도 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일종의 보편서사라면은 이분들이 집중하는 건 중국의 독특성에, 예, 주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위에가 초창기의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후야오방을 복권하라라고 하는, 나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문 사건의 발단 중에 하나는, 예, 그 전까지의 그당 총석이었던 후야오방 신정마비로 급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추모 행위가 이제 학생들의 시위로 벌어지게 된 그런 건데요. 이 당시에 이제 후야오방을 복권하고 어떻게 해라라고 중국의 그 당시 그 대학생 지도자들이 당시 인민대회당에서 지금 후야오방 추모식이 거행되고 있을 때예요. 우리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죠. 인민대회당. 천안문 광장에 있으면. 그 앞에 저 뒤쪽은 시위되고요. 이 앞에 이제 경찰 군인들이 막고 있고, 이 앞에서 상소문을 바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상소문. 네. 그 아래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이 이제 청대의 그림이에요. 청대 민화인데 항상 뭐 저희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익숙하지 않으세요? 전하 통촉하옵소서. 예, 항상 이렇게 유생들이 무언가 문제가 터지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지방의 관청이나 혹은 저기 한양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예, 통촉해 주시옵소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죠. 당시 이제 대학생들하고 시민군중들이 서구식 자유주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사운동으로 올라간다든가 중국의 애국 학생들 혹은 애국 지식인들 그 전에 어떤 퍼포먼스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시위가 나중에 진압되거나 이런 것들도 이 중국이 워낙 봉건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예, 봉건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시위 학생들도 요구했던 것들, 또 학생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중국의 어떤 선비들, 유생들 뭐 이런 사람들의 전통에 가깝지, 흔히 얘기하는 뭐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던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중국적인 상황의 얘기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좀 하려고 해요. 이런 분들은. 예. 하지만 예, 보시면 오히려 중국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국이 봉건적이고 낙후했다. 저항의 주체든 진압의 주체든. 예, 봉건적인 나라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이 드러내는 효과는 오히려 근대화론 시민사회론하고 되게 유사한 근대화 덜 된 나라다라는 거잖아요. 적으로 이런 설명 자체는.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낳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봤을 때 요 당시에 어떤 그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주장이나 뭐 이데올로기는 좀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예, 저 천안공광장의 말미에 지난 이틀 전이죠. 예, 마오쩌둥 초상화를 맞은편에 두고 예, 석고로 만든 저 상이 올라갑니다. 저거를요 당시에 CNN이라든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다 뭐라고 불렀냐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요 학생들이 붙인 이름은 민주의 여신입니다. 저희 같이 민주주의하면 자유민주주의만 생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유의 여신이나 민주의 여신이나 그놈이 그놈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르거든요. 자유의 여신하고 민주의 여신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 상이 올라갔는데 저 아래쪽에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이죠. 이것도 네,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서구의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실제로는 저게 프랑스 혁명 때 지금 보면 세네강에도 작은 이 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이렇게 돼가지고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네, 뉴욕에 이제 거대하게 올라간 프랑스 세네강에 가면 좀 작은 이 똑같은 자유 여신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른쪽은 뭐냐면 지금 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에 레닌그라드죠. 거기에 있었던 되게 큰 규모의 베라 무이나라고 하는 작가의 굉장히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이에요. 네. 노동자와 집단농장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유명한 작품인데요. 저는 이거를 처음 본 게 저기였습니다. 그 성공회대 김수현 선생님이 석좌교수로 계실 때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수현 선생님 연구실에 가면은 엄청 큰 사진으로 이게 걸려 있었어요. 정면에서 직접 찍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떤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을 상징하는 되게 유명한 이 조각이거든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이제 옛날에 만국박람회에 올라갔던 이 자유의 신상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 민주의 여신상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부탁을 해서 중앙미술학원이라고 이제 베이징에 그 학생들이 만든 건데요. 학생들의 증언들을 찾아보면은 자기들이 처음에 그 시위 이제 대로부터 요청을 받았던 것은 자유의 여신상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요. 한편으로 자기들이 많이 참고한 것은 메라무이나의 이 작품이다라는 소련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또 보시면 뒤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저는 어떻게 보냐면 두 개의 짬뽕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자유여신상을 좀 가지고 오되 한편으로는 이 메라무이나의 이 작품을 또 가져와서 혼종적으로 만들어진 저는 바로 이게 상징적으로 천안문 사건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당시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 그 시위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 영향도 분명히 있죠. 그걸 없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론의 일체를 다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학생들이 그 뭐 나중에는 뭐 그 등소평, 덩샤오핑의 하야라든가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학생들의 요구는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건 김정한 선생님의 연구에 되어 있는데요. 애국적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애국적 사회주의. 자기들은 애국적 사회주의자들이다. 우리는 뭐 이렇게 자꾸 당에서 얘기하듯이 화평연변하는 무슨 서구의 첩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우리는 당을 지금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정책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구로들이나 또 대학생들 외에 당시에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문 사건은 80년대 경제적 배경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을 제가 잘 봐야 되겠네요. 아니 어, 편하게 벌써, 하시면 네. 돼요. 벌써 40분. 조금만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 80년대 중국 경제개혁 과정이 되게 독특합니다. 네. 흔히 쌍궤제라고 불리는 건데요. 일종의 그 듀얼 트랙 프라이스 시스템이라고 이게 계획경제 18년까지 계획경제를 하다가 시장경제로 그냥 바로 팍 쇼크법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중국은 좀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거든요. 경제개혁 과정에서. 그러니까 농촌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가지고요. 인민공사 해체하고 개별 가구랑 이제 국가랑 뭐 생산 계약을 맺는 식으로. 그래서 일부 시장과 일부의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격도 바로 계획으로 저기 시장 가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80년대 이제 중반 84년부터 도시 지역에서 또 개혁이 이제 농촌에 이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도 보면 계획 가격과 시장 가격이 하나의 물품에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게 아니고요. 계획 경제 시스템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보너스로 이게 시장을 이렇게 허용을 해준 거예요. 일부 시장을. 근데 농촌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되게 잘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랑 농촌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민공사에서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눠 가지는 쪽이었다면 국가에 이제 바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면 이제 개별 농가하고 이제 이 지방 정부랑 이제 이 계약을 하는 거죠. 토지를 소유할 수는 없고 토지의 사용권을 농민이 가지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쉽게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신이랑 나랑 쌀 20가마 계약하자. 추가로 나오는 거는 너 가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가축, 닭, 뭐 오리, 뭐 이런 거 돼지 키우잖아요. 그거는 네 거 해. 그러니까 농민들이 되게 열심히 생산을 하고요. 닭, 오리 이런 거 열심히 키우고요. 그런 것들을 교환할 공간들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민공사 때 남아있었던 4대 기업이라고요. 인민공사에 딸려있던 그런 왜냐하면 마오쩌둥은 인민공사에 그 모든 기업이나 뭐 제철소나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완벽한 어떤 하나의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게 마오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민공사마다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많았어요. 그 놀고 있었던 기업들이 있는데 농민들이 농한기에 할 일도 없고 조금씩 여윳돈도 생기고 여기서 뭔가 좀 생산해보자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그런 4대 기업을 돌리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협동조합식으로. 그게 상징기업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농촌에서는 엄청나게 경제성장의 어떤 과실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개혁의 초반부에 굉장히 농촌에서는 흔히 그 시기의 개혁을 그래서 패자 없는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득들을 본 거예요. 근데 도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는 가구별로 공평하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너 이렇게 사용해 이러면서. 그죠? 인민공사가 이만큼 가지고 있었으면 조금씩 한 평씩 떼어가지고 농민들 개별 가구별로 주면 되는데 공장에 기계를 띄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장에서는 공장장의 책임하에 니들이 뭐 국가에서 정해진 물품은 우리가 주는 어떤 계획대로 생산하면 되는데 니들이 암시장이나 이런 데서 구해와가지고 뭘 더 생산해가지고 팔든지 그래서 니들끼리 보너스 챙기는 거는 터치하지 않을게. 거기는 일부 세금만 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일종의 어떤 시장의 영역을 허용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하나의 물품에 가격이 두 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는 국가가 마크업한, 국가가 매긴 계획 가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하나는 시장에서 팔리는 시장 가격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물품에 두 개의 가격이 생기면 계획 가격이 쌀까요? 시장 가격이 쌀까요? 그때 다르지만 그 당시 중국은 좀 소비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되게 이해하기가 힘든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하면 안 되는데요. 나 때는 말이야 돼가지고 군대 있을 때 얘기인데요. 옛날에 예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군대에서 저희는 담배를 줬어요. 무조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그냥 연초비라고 돈을 받는데요. 연초비가 담배를 그 이틀에 한 갑, 그래서 흡연자에게는 한 달에 15갑씩을 이렇게 줬습니다. 저 때는 08이라고 88을 폈고 그때는 디스를 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예 군대에서 금연 이런 거지만 근데 이제 군대에서 주는 담배이기 때문에 이게 면세거든요. 그래서 연초비를 받아봤자 1,500원밖에 안 해요.
물론 지금보다는 화폐 가치가 좀 더 있겠습니다만 20년 전의 얘기라서 예 하지만 그래서 연초비를 안 받고 담배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갑도 모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은 이 담배는 다 펴요. 그러면 누구에게 담배를 사죠? 연초비를 안 뺏고 담배를 가지고 있던 비흡연자들에게 예, 담배를 삽니다. 물론 이제 고참들이 이제 뺏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보다는 그래도 예, 그 저기 돈을 주고 사가는데 그러면 그 가격은 원래 그러니까 군에서 주던 담배보다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비싸죠. 당연히. 일종의 이 차익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계획 가격과 시장 가격이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 경제 시스템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계획 경제를 겪어본 거는 군대밖에 없거든요. 가면 똑같은 물건을 나눠주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이렇게 살게 되니까 물론 그 어떤 그 사회주의 시기가 그렇게 억압적인 사회는 아니었어요. 군대처럼 막 이렇게 위계적인 이런 거는 아니고 다 사람 사는 곳이긴 했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가격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배급이 있었던 사회라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시장 가격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욕구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계획 가격으로 팔아야 될 물건들을 빼돌려서 시장 가격으로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아니죠. 어느 정도 간부들, 관료들 혹은 관료들과 이권이 닿아 있는 어떤 뭐 친척들이나 일감 이런 사람들이죠. 해외하고 무역이 조금씩 허용이 됐어요. 무역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몇몇 어떤 이런 업체들을 지정해가지고 국가가 허용한 해외 무역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중국에서 모든 물건이 나는 게 아니니까 해외로부터 물건을 사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완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뭐 칼라 TV 이런 거. 그런 건 수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당시 되게 재밌는 것도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가격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던 것 중에 하나가 담배입니다. 그게 담배기란 것도 있어요. 네. 중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일반 노동자들 담배 되게 많이 피시,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담배, 술, 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이 도시 노동자들의 되게 중요한 기호품들인데요. 예전 국영상점에서 그런 거 지금도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막 빼돌려가지고 밀수를 하죠. 그래서 지하장커 영화 소무 보면은 그 소무의 그 친구가 예, 그 담배를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돈을 크게 번 사람으로 나와요. 네.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도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오쩌둥 시기에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죠. 네. 마오쩌둥 시기에 부정부패한 사람 있으면 당연히 끌려나서 인민재판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시장도 없지만 문화대혁명 그죠? 네?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데 이제 개혁개방 시기에 8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예, 부정부패, 뭐 밀수 그러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계획 가격으로 팔려야 될 물건들이 빼돌려서 높은 시장 가격으로 팔리면 전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원래 국가가 마크업한 싼 계획 가격으로 팔려야 될 물건이 빼돌려져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나온 거니까 그 가운데서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예요. 옆에 뭐 그래프도 제가 있습니다만 30% 가까이 막 확 가격이 오르는데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 도시 지역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국유경 노동자들이잖아요. 아직 이제 중국에서 조금씩 이제 자영업자들 나오고 일부 개인 기업가들이 나왔습니다만 80년대이기 때문에 과도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국영기업, 국유기업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면 자기 임금은 계획 가격으로 받을까요? 시장 가격으로 받을까요? 계획 가격으로 받죠. 네. 자기 임금을 계획 가격으로 받는데 내가 사야 될 물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 가격으로 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싼. 거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나오고 도시적 노동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쵸?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예. 이게 당시에 이렇게 불씨가 기름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물론 이제 이 시위가 확산이 안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의 얘기라서 딱 이 시위 어떤 상황만 놓고 보면 4월부터 6월까지 딱 얘기라서 짧게 2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박사論쓰고 뒤에 연구한 논문 중에는 이제 지방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뭐 이런 건데요. 우리가 또 천안문 사건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북경에서만 벌어진 일로만 부릅니다. 천안문 광장에서. 근데 당시에 이제 보니까 170개 도시에서 다 발견이 돼요. 도시 지역이 엄청난 시위였습니다. 이 시위는 중국에 2달간.
그거는 제가 논문을 안 드렸구나. 네. 나중에 한 번 또 기회가 되면은. 네. 그래서 저기 뭐라 그럴까요? 되게 흥미로운 건 농촌에서는 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건데요. 네. 물론 이제 짧았던 것도 제일 주요 원인이겠습니다만은 농촌 사람 당시 개혁개방에 큰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도시 지역의 사람들은 근데 그 일반 노동자들 입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편으로는 지식인들인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개혁개방이 되면서 문화대혁명 이후에 다시 대학이 열리게 되고 대학원이 열리고 들어가서 일정한 어떤 이 사상의 해방구가 좀 열린 거죠. 그래서 서구의 사상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된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나 이런 사상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시위 앞서의 어떤 학생들은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도시 지역의 광범한 어떤 이런 인민들과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 데는 사회경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당시 시대들의 구호를 보면요. 가장 많이 외쳐졌던 구호가요. 네, 부정부패 반대입니다. 관료들의 부정부패 반대. LH 특공 반대. 네. 입시 비리 반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그런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 도시 지역에서 확산된 주요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과에 앞서서 그래서 당시 제가 조금 경과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당시 시위군중들의 구호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덩샤오핑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원래는 천윈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자라면 좋은 고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흥묘백묘론이라고 불리는 그 얘기는 즉 뭐냐면 사회주의적인 방식이든 자본주의적인 방식이든 경제 발전만 시키면 일단 좋은 거다. 왜냐하면 당시에 80년대에 덩샤오핑이 만들어낸 개념이요. 일단은 되게 어떻게 보면 궤변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요.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뭐냐면 마오쩌둥은 중국이 낙후한 사회잖아요. 근데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대학진이 실패하고 약간 덩샤오핑이나 리우샤오치나 이런 사람들이 실권을 잡으면서 60년대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개혁개방의 정책의 원형이 사실은 이미 대학진이 끝나고 61년, 2년 이때 신경제 정책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경제 조정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한번 실험들을 다 해봤던 거예요. 농촌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도시적인 노동자들한테도 등급을 나눠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야 뭔가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본 거죠. 대학진 실패한 것을. 마오쩌둥은 그걸 어떻게 봤냐면 또 마오쩌둥과 그 뒤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거 자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건데 우리가 힘들게 인민공사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왜 공산주의로 왔는데 왜 다시 자본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 붙으면서 벌어진 일이 문화대혁명이기도 합니다. 문화대혁명 생각해보세요. 가장 문화대혁명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주자파들이잖아요.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그래서 문화대혁명은 권력 투쟁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 싸움이기도 하고요. 노선 싸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 영역에서는 또 사회주의 이후에 생겨났던 여러 불평등들 그런 것들과 관련한 아주 복잡한 게 얽힌 어떤 그런 사회운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덩샤오핑은 이제 그것들을 수습하고 이제 문화대혁명을 극단으로 평가한 다음에 새로 논리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기업개방의 논리들. 왜냐하면 지금 그럼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뭐가 되는 거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걸 재정립하지 않으면 또 문화대혁명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예.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요. 오랜만에 이행론제 얘기하게 되면 그 과도기를 뭐라고 부르죠? 고타영형 비판에서 사회주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사회주의를 초급 단계, 고급 단계로 등소평이 나눕니다. 자, 단순히 생산관계 싸움뿐만 아니라 생산력이 그대로 발전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사회주의 초급 단계와 고급 단계가 있으면 사회주의 초급 단계는 자본주의에 가깝겠냐, 공산주의에 가깝겠냐라는 거죠. 어디랑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도 경제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력의 발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사실은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좀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내서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얘기가 있어요. 부쟁론, 논쟁하지 말자.
우리 그것 때문에 문화대혁명 때 너무 고생했잖냐. 네. 그냥 뭐냐면 닥치고 경제. 네. 네. 그걸로 가자 이거예요. 일단 등소평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하자고 하는 게 사회주의는 아니지 않느냐. 모두가 잘 살게, 평등 잘 살게 하는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지. 라는 어떤 그런 논리들을 설파를 하면서 이제 지역개방을 정당화하거든요. 이데올로기 싸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요. 이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검은 고양이도 흰 고양이 이가 빠졌다. 그래서 저도 어제 봤어요. 그 그림. 그 독일 사람이 찍은 그림인데 거기 그 천안문 이 항쟁 때 막 여러 대학이나 길거리에 붙었던 대자보 중에 고양이가 이렇게 목에 매달린 사진이 있었, 그 캐리커처가 있었습니다. 고양이 죽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 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되게 라임이 착착 붙습니다. 중국어를 읽으면 헤이마오 쪼아 취엔, 마이마오 쪼아 치엔. 네. 취엔은 권력이고요, 지혜는 돈입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관료들은 달러가 있고 인민은 빚이 있다, 그죠? 재산, 굉장히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 관료들의 부정부패 비판. 이거를 너희들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예. 그런 맥락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천안문 사건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2달간의 일입니다. 배경은 이렇고, 후여방 전 중공산 총서기가 사망을 해요. 원래 덩샤오핑이 기업개방을 할 때요, 이 오른팔 왼팔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후여방이고요, 한 명이 짜오지양이에요. 조자양. 후여방과 조자양. 네. 근데 이제 후여방이 당총서기를 맡고요, 예. 이 짜오지양이 국무총리를 맡죠. 둘을 쌍두마차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 생각을 보면 후여방이 일종의 공천단파라고 불리는 지금의 어떤 그쪽에 이제 선두 세력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좀 되게 어떤 사회주의 민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안에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 그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이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살롱을 하거나 이런 거를 좀 탄압하지 않고 나름대로 물심양면 좀 지원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당시 이제 민주파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단순히 그 민주파가 지금은 다 자유민주주의로 훌랑훌랑 넘어갔습니다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되게 혼종적이지만 짜오지양은 좀 신권위주의를 되게 싱가포르나 당시에 이제 한국의 군사독재나 이런 쪽의 모델들에 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 당의 원로들, 그러니까 덩샤오핑과 그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원로들의 힘이 되게 셌을 텐데 이 사람들은 좀 학생들이 자꾸 좀 이렇게 주석주석하고 이게 싫어요. 이분들은 문화대혁명 때 되게 큰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대혁명 때 막 자기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관료들이고 이랬는데 아시잖아요. 홍위병들이 들어와가지고 멱살 끌고 나와가지고 뺨 때리고 너 자아 비판해 그러고 막 강제 노동해야 되고 그냥 뭐 그러다 자살한 분들도 많고 그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겪었던 세대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학생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게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습니다. 당시에 천안문 사건 때도요. 나중에 무력 진압을 결정하는 뒤에 또 뭐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8대 원로들의 회의들을 보면요. 등소평 집에 밤에 모여 이분들이 회의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드렸던 논문에 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꾸 학생들이 막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걸 보고 문화대혁명의 재림이라고 느껴요. 중국적 맥락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소련이나 동유럽이 이렇게 약간 흔들흔들하는 걸 봤고요. 폴란드 같은 데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한편에 되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기억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제2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 우리 안 돼 라고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계속 이런 건 단속을 좀 해라. 기울이 많이 무너졌다. 당의 기풍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후여방은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경제정책의 실패를 문제 삼아서 원로들의 입김으로 후여방이 실각당합니다. 88년에. 그리고 이제 짜오지양, 조자양이 당 총서기로 올라오고요. 보수파였던 리펑이라는 사람을 국무원 총리에 앉혀요. 그런 어떤 시기가 88년에 있었고요. 다만 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라고요. 지금은 7명의 이제 최고 핵심 지도부죠. 당시 6명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후여방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실권은 없어졌지만 그 안에 이제 멤버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를 하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학생들한테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뭐냐면 결국 이 보수파들이 후여반 우리의 어떤 이 지도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핍박해가지고 심장마비 와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시위가 그렇습니다만은 사자추모. 그러니까 1차 천안문 사건이라고 하는 76년에 있었던 문혁의 끝 무렵에 있었던 것도 조은라이 총리, 주은래 총리가 이게 죽었을 때 학생들이 추모하다가 사인방 반대로 이어지면서 그때도 이제 그 1차 천안문 사건, 89년 2차 천안문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은 저희가 천안문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89년을 부르는데 원래 이제 역사학자들은 1차 천안문 사건, 2차 천안문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도 이제 사자 추모죠. 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인데 뭐 우리의 유월항쟁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박종철 열사, 그죠? 이한열 열사. 어떻게 보면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된 걸로 저희가 해석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듯이 어떤 중도 이제 사자 추모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큰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이제 천안광장에 이제 꽃 바치고요, 추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들마다 후야오방 전 총서기에 복권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화문이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업된 거예요. 업돼가지고 밤에 신화문이 어디냐면은 중난하이라고요. 중난회라고 이제 이 우리로 치면 청와대입니다. 그죠?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불 하면서 이렇게 청와대로 가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말년 그 만화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희화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자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목한 사건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네. 신화문 앞에 간 거예요. 시위를 벌이는데 새벽에 이제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학생들 때리죠. 맞았어요. 맞으면 화납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나 맞고 왔다. 억울하다.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22일 날 완전히 모인 거예요. 국민대회당에서. 그래서 이제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 있죠. 두루마리를 바치는. 학생들은 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북경에서 막 자기 뭐라 그러죠? 학교 깃발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예. 그런데 이 시위가 조금 소강국면으로 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4.16 사설입니다. 4월 26일 날 인민일보에 천면에 저 사설이 들어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제목이 반드시 선명한 기치로 동란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학생들의 시위를 반당 반사회주의 계획적 음모를 가진 동란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학생들이 이걸 보고요 진짜 화가 났어요. 우리는 나름 심한 걸 요구했던 게 아닌데 뭐 후야오방 동지의 복권을 얘기하고 나름대로 뭐 언론의 자유 좀 얘기하고 왜냐하면 중국도 헌법 있거든요. 언론의 자유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 있어요. 헌법 있습니다. 예, 다 저기 나름대로 그 절차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뿐인데 왜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지? 그 다음에 특히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요걸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은 애국적 사회주의인데 왜 우리를 반사회주의자라고 불러? 라고 하는. 그래서 억울함이 이 시위 내내 정서입니다. 대학생들한테는. 한편으로. 그래서 시위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한 게 뭐냐면 4.16 사설의 철회예요. 네. 되게 흥미로운 거냐. 근데 4.16 사설을 누가 썼느냐? 네요. 네. 마지막 최종 재간은 덤쇼핑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소평소에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거는 권위가 상실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4월 25일 날 모였거든요. 새벽에 덤쇼핑. 그래서 이 사설을 냈는데 네.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 사설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당국은 그 회의에 우리랑 대화하자. 또 이것도 되게 우리가 또 천안문 사건과 관련해서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네. 당국은 학생들이랑요 무조건 대립했던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 기록도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 심지어 이 총리인 리펑이 직접 나서가지고요. 당시에 그 학생 지도부들 다시 투쟁하던 뒤에 나옵니다만 시위들하고요, 대표자들하고요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근데 막 우월카이 씨라고 이제 지금 대만에 망명을 가 있는 분인데 그 위구르족인데 이렇게 그렇죠? 되게 잘생겨가지고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로 되게 유명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막 링게를 맡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화면을 보면은 삐딱하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총리한테 손가락질합니다. 네. 저희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국을 제가 옹호하고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저희가 선입견으로는 무조건 처음부터 막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 뭐라 그러죠? 이 대화
이런 물밑 어떤 이 타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당내에 생각보다 지도부들 중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유효 진압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강경 대응하면 안 된다. 학생들은 애국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당내 간부들도 되게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바로 이어지는 게 언제냐면은 뭐 당연히 수업 거부랑 이어지게 되고요. 이게 당시에 5월 4일이요. 오사운동 70주기였습니다. 1919년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명분을 걸기 좋아요. 오사운동 시기에 대학생들도 나라의 운명이 뭐 이랬을 때 우리가 애국운동을 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거다라고 이걸 더 씌우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중국은 아홉수라고 구자 들어가는 때 항상 뭔가 좀 뭐가 많아요.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많습니다. 2019년 코로나19 홍콩 우산시 저기 반송중 시위 그죠? 2009년 저기 뭐예요 티베트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구자 들어가는 해 아홉수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중국말에 봉구 필란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를 만나면 굉장히 어지럽다. 하여튼 2019년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런 굉장히 많은 도시들에서 이게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5월 13일부터는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돼요. 절식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절식, 단식농성. 그리고 고위 관료들하고 지도부가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심지어 학생들 어떤 요구까지 하면 TV로 생중계하라 그래요. 녹화 중계됐다고 이 회담 내용을 결렬해버립니다. 나름대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셌어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당국이 계속 또 이렇게 협상에 나선 이유 중에 하나는 고르바초프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사적인 회담입니다. 중국과 소련이 아시다시피 스탈린이 죽고 흐루쇼프 때 마오랑 흐루쇼프가 1950년 갈라졌잖아요. 중소 분쟁. 처음으로 그 이후에 처음으로 소련 지도자가 중국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덩샤오핑 둘 다 뭐냐면 당시에 해외에서는 덩샤오핑도 굉장히 개혁해방의 선두주자, 고르바초프도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해방이죠. 말 그대로. 그 선두주자 둘의 개혁적 지도자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거죠. 판문점다리. 죄송합니다. 자꾸 그렇게 안 먹히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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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뭐 저기 중난하에 이벤트 하고 싶은 사람 없었겠어요? 좋잖아요, 되게. 우리 둘 다. 그리고 서구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외신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 처음부터 이걸 유혈 진압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였으면 외신 기자들 다 부르지 않았겠죠. 네. 하여튼 근데 광장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쫙 사열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를 점거해버린 거죠. 오큐파이. 네. 그쵸? 네. 오큐파이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좀 비켜달라. 비켜주고 나중에 다시 와서 하든 니들 일부 그걸 들어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오가는데 잘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공항에서 수도공항에서 고르바초프를 사열하게 되고 당시 외신 기자들은 왔다가 이게 웬 떡이냐 주계장막 안에 이 시위가 열리고 있더니 이 현장을 보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그게 막 전 세계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의 뭐 이 분위기가 이렇게 불고 있다. 말 그대로 윈드 오브 체인지가 막 이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짜오지안 이런 사람들이 이거 수정해야 되고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다 학생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원로들도 화가 난 거죠. 이 자식들이 결국에 우리 체면을 다 구겨버렸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가자. 이런 마음들이 점점 생겨나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도 이게 결렬이 됐고 내용이 보시면 당시 리펑, 야오이른, 짜오지안, 후치리, 차오스 이렇게 이 5명. 왜냐하면 후여방까지 6명인데 후여방은 죽었으니까. 근데 반대 찬성 기권 해가지고 딱 2대2 1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 이것들의 이 계엄령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결정은 결국에 원로들이 하게 된 거죠. 덩샤핑. 그래서 결국에 팔도리들 모인 회의에서 결국에 이렇게 계엄령이 내려졌고요. 결국에는 뒤에 보시면 저 그림이 이제 짜오지ang 총리가 짜오지ang 당시 총석이죠. 와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원자범이다. 당시 당 총석의 비서실장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와서 이제 학생들 천막에 와서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왔다. 나는 늙었지만 여러분들 아직 젊은이 꼭 살아남아서 중국의 현대화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철수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때는 뭔가 이제 강경 진압의 어떤 분위기가 싹 튼 거죠.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시민들로 확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자치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자련, 북경 공자련이라고 노동자 자치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최초로 독립노조가 생겨난 거예요.
물론 문화혁명 때 굉장히 많은 조반파 홍위병 조직들이 있었고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다 독립적으로 치면 우리가 또 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예, 공식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공작련도 북경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각 도시들에도 다 생겨요. 촉파업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계엄령이 내려가고 이제 군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막 이제 시민들이 막 들어오고 계엄령에도 학생들이 다시 투쟁하니까 시민들이 우리가 학생들을 저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뭐 도와주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되고.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당시 이제 학생들이 좀 약간 좌충우돌합니다. 초반에 지도부들은 그래서 당국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북경 학생들을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요. 점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올라오냐면 지방의 강경파들이 올라와요. 지방에서 시위하다가 이제 우리 북경으로 가자. 네, 다 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여기를 장악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온건파들이 더 이 학생 시위대 내에서 힘을 잃어요. 온건파들이 당국하고 협상하고 오면 와서 우리 이렇게 협상하고 왔다. 물러나라. 우리는 끝까지 간다. 계속. 그러니까 당국도 답답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싸움도 벌어지고 학생운동에 헤게모니를 놓고 거의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약간 소강 상태로 가고 굉장히 좀 지리하게 이어지는 이런 국면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기가 흐르면서 진압의 분위기는 무르익고 학생들의 힘은 빠진 상황이 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6월 2일 날 이제 그 유명한 노벨평화상을 탔던 류샤오보하고 허우더젠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대만의 가수였는데요. 용의 후예라고 하는 가수로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침 중국에 있었는데 요 가수랑 그다음에 뭐 되게 유명한 지식인들 3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명 천안문 사군자라고 불립니다. 학생들의 힘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좀 학생들을 독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학생들 니네도 잘못 많아. 당국도 잘못 많아.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 광장에 합류하면서 다시 좀 동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좀 벌어지게 되고요. 민주여진상이 30일 날 올라갔고요. 결국에 계엄부대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월 이제 중순 이후 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군부대는 들어왔는데요.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사진들을 보면은 군부대랑 이렇게 시위대랑 처음엔 되게 평화로워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에게 인민해방군은 홍군입니다. 우리의 뭐라 그러죠?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가 아니죠. 인민을 위한 군대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시위대들하고 군인들하고는요, 막 엄청나게 막 싸움이 붙고 이런 게 아니라요. 서로 막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해요. 누가 더 큰 소리로 부르나. 부르는 노래가 인터내셔널가, 중국의 군가 이런 거. 그걸 막 군인들하고 학생들은 누가 크게 부르나 막. 그 다큐멘터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약간 몸싸움은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가다가 이제는 제대로 뭐랄까요? 이제 진짜 계엄부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저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건 또 한편으로 탱크의 진압, 그다음 탱크맨 사진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요. 이거는 진압이 한참 끝난 뒤입니다. 다 수습이 끝난 다음에 탱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맞게 되는 그 장면이고요. 탱크가 이제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목숨을 잃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무시리라든가 이런 쪽이라고 해서요. 천안문 광장이, 그러니까 북경은 완전 사각형의 도시거든요. 북경 정중앙에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사각 완전히 다 이렇게 도로들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사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들어오는 시 중심에서는 조금 일부 떨어진 지역. 그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쌓아요. 시민들하고. 탱크 못 들어오게. 군인들하고 직접 충돌도 벌어지고 막 장갑차 태우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격렬한 싸움들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혈 진압이 있었고 거기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천안문에 대학살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뭐냐면 광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광장에서는 유혈 사태가 없었어요. 우리는 나중에 뭐 소문에 뭐 광장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텐트를 사람 있는데 깔아놓겠다 이런 식의 소문이 돌고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증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광장에서의 학살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로 외곽에서. 그리고 실제 군인들도 꽤 또 목숨도 잃고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충돌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군 당국이 발표한 공식적인 얘기는요, 군인이 더 많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마치 우리 광주 때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뭐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정확한 숫자가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한 3, 4천 명 정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10,000명 가까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한 2, 300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군인, 민간인 다 합쳐서 압도적으로 민간인이 많이 목숨을 잃었겠죠. 그래서 주로 외곽 지역에서 이게 있었고, 당시에 이제 이 무기고도 탈취하고 진짜 어떤 이런 항쟁을 광장에서 준비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막은 사람이 리우셔보예요. 리우셔보가 이제 그건 안 된다 하고 이제 중재를 해서 새벽에 이제 그 광장에서도 총소리는 들리고 하거든요. 들어오면서. 근데 광장에 있었던 이제 이 학생들은 나중에 다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새벽에. 네, 군인들이 이제 완벽하게 포위된 상황에서. 그래서 뭐 리우셔버가 좀 형량을 생각보다 주둔자들 중에서는 덜 받게 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늦게 참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중재 속에서 불필요한 인명의 어떤 살상을 좀 이렇게 최소화했다라고 하는 게 참작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견해를 가진 연구자들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석들에 대한 얘기만 잠깐 또 정리를 해보면 자유민주주의적인 해석이 이제 한편에서 존재합니다. 아까 근대화론, 시민사회론하고 이어지는 얘기죠. 왕단이라고 지금 대만에 있죠. 가장 유명했던 학생운동 지도자 왕단, 우월카이시, 차이링 되어 있는데 세 분 다 망명을 갔죠. 왕단이 지금 대만에서 활동을 하고요. 홍콩이나 이런 데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왕단이 부르는 거는 중국은 그 서구식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거였다라고 하는 거. 그 씨앗이 다 여기서 뿌려졌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뭐 저희 익숙한 해석이니까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리우샤오버도 마찬가지죠. 예. 완벽한 민주제도가 필요하다. 리우샤오버는 끝까지 망명을 안 가고 중국에 남아가지고 08원장이라든가 계속해서 자유민주적인 운동을 하다가 여기에 또 오게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고 그 부인도 리우샤라고 이제 그 굉장히 좀 같은 경험 당하고 그랬는데 재작년인가요? 예, 독일로 여기 망명을 보내줬습니다. 중국 당국이. 예.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일단 독재체제는 앞으로는 이 민주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주체이기 때문에 공산당을 타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우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타긴 했습니다만 또 대단한 분이죠. 그 용기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저도 참 존경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좀 쉽게 동의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리우샤오보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라크 전쟁을 찬성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독재 정권이 있으면 미국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무력으로라도 얘네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문 진압에 대한 트라우마도 역시 크고 그거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확 구부린 거죠. 그래서 중국에도 어떤 서구가 와서 공산당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제도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넌지시 암시하는 얘기이기도 했던 겁니다. 물론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없는데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는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영역도 당연히 사회주의에 기반한 시장 경제로 가야 되는 거죠. 서구식 제도가 중국에 이식돼야만 앞으로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분들의 인식입니다. 대부분은 주로 지금 망명을 가서 해외에서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자파들 또 많이 또 저희들이 중국의 신자파들에 대해서도 중국에 좀 지식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보셨겠고 한국에도 많이 번역이 됐었죠. 왕우이 같은 사람은 그 폴라니의 태제, 이중운동 태제를 가져와서 이 천안문 사건을 해석하죠. 80년대부터 그러니까 폴라니의 태제가 시장은 국가가 만든 거잖아요. 영국에서도 전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도입하잖아요. 나서서 그 과정에서 그 삶의 안정성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큰 고통을 겪고 한편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노동의 일부 유연화들이 나타나고 삶의 안정성이 좀 깨진 어떤 그런 그래서 이 사회의 자기 보호 운동으로서 도시 시민들의 운동이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요. 천안문 사건을. 왕샤오관 같은 분들은 이제 노동계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드렸던 역사비평 논문 보면 노동자들하고 학생들하고 왜 화학적 결합이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좀 거기다 좀 해놨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파들은 천안문 사건을 서구의 자유적 지향의 정치운동이 아니라 사회 자기보호운동이나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보는 거죠. 89년 이후에 어떤 이 변화들 혹은 앞으로 주고 나가야 될 방향은 서구식 자유주의 제도 이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치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노동자들과 인민의 복지를 위한 어떤 그런 것들로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가죠.
그래서 이분들의 정치 영역 분석을 보면 취지위안이나 왕후이나 혹은 나중에 원퇴진 선생까지도 원퇴진 선생 단지 신자파로 보기는 애매하긴 한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져요. 국가 대 시민사회의 어떤 이런 식으로 중국을 봐서는 안 되고 3층의 도식이 있다. 상층 국가의 최고 지도부가 있고 당에 중층에 이제 뭐 중간 간부들이나 이제 어떤 중국의 중산층 신흥부르주아들이 있고 하층에 노동자, 농민, 인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문제는 항상 중층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꾸 자본주의 하자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래일부터 요구를 상층이 받아들여서 중층을 제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이분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의 정치 모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사회주의 민주 혹은 민주적 사회주의. 근데 중국의 표현에 이걸 이제 사회주의 민주라고 하면요. 저희가 좀 헷갈리는 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라고 사민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적 민족, 민주적 사회주의는 제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단적 사회주의.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시면 소련이나 동유럽이나 헝가리나 폴란드 이런 데서 항상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식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안에도 분명히 민주주의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어나가야 된다. 평이해주의도 있을 수 있고, 예, 굉장히 좀 뭐 그런 이상적인 생각에서 이단적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막 숙청을 당하시거나 초창기에 주로 이제 도끼라든가 이런 게 들상성들이 나타나가지고 예, 많이 좀 이렇게 예, 돌아가시기도 하고 중국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또 그런 것들이 단속적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그런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목소리를 냈던 적은요. 57년에 56년, 57년 사이에 이 마오쩌둥이 한번 허용을 했 쌍배운동이라고요. 이 초창기 어떤 사회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위기에 닥쳤을 때 지식인들이나 인민들한테 마음껏 얘기해봐라.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쌍배는 백화제방, 백화점령 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얘기들을 막 하니까 나중에 이건 페이크였다. 자본주의자들 잡아내기 위해서 이건 페이크였다 하면서 반우파 투쟁으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싹 다 57년에 이분들한테 이제 싹 다 이제 그죠? 네. 탄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전리군 첼리춘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은 57 체제. 당서기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탈린주의적인 체제가 중국은 그때 형성이 됐다. 그래서 57 체제라고 하죠. 그때도 보면은 이분들이 이 당국이 얘기하듯이 숨어 있던 자본주의자나 간첩들이 아니에요. 진짜로 왜 우리가 처음 사회주의 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민주적인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 우리한테 있는데 왜 이것들을 당이 잘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 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처음 사건 이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단속적으로 중국에 있어요. 문화대혁명 때도 그 이 홍위병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홍위병들 중에서도 되게 보수파 홍위병이 있고요. 조반파 홍위병이라 그 조반파들도 되게 각양각색입니다. 저희 학생운동할 때 그 사투하는 것처럼 프락션 하듯이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싸워요. 근데 그분들 생각들도 보면 마오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지만 되게 뭐라 그럴까요? 급진적인 사회주의 사상을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는 80년대 또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에 민주의 벽 운동, 이 흔히 얘기하는 그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덩샤오핑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한편으로 기존의 마오주의파들을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천안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적이죠. 연속된 이분들이 인적으로 연속된 관계는 아닌데 당연히 그 체제 때마다 등장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외지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 안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진짜 사회주의 안의 민주.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예, 이런 얘기들이에요. 왕차오마 선생도 있고 첼리친 선생도 그렇고 왕자민 선생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이 보는 건 천안문 사건 이후에 이 목소리들이 철저히 진압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체제가 전리군 선생에 따르면 6사 체제. 그러니까 57 체제로 형성됐던 사회주의의 가장 안 좋은 모습과 6사 체제 이후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딱 물은 다음에 보통 92년에서 94년 사이에 서구의 자본주의적 제도들이 명확하게 다 이식됩니다. 기업법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파산을 허용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지 않고 노동시장이 형성돼요. 주식제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부터 무슨 자본주의 제도를 다 도입했던 게 아니라 그때 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중적인 어떤 혼종적인 제도였고요. 말씀드리듯이 진짜 서구 자본주의 제도랑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천안문 사건 이후에 다 들어와요. 제 해석은 그래서 천안문 사건 때 한 번 목소리를 확 짓밟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스무스하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국유기업에서 해고당한 정리해고당한 노동자들이나 이제 도시로 이제 오게 된 이제 이런 젊은 농민공들의 어떤 새로운 싸움들, 권리를 지키는 농민들의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사회운동을 이루게 되지 정치적인 당에 대한 요구들은 천안문 이후로는 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소박하게 내 권리를 인정해달라. 그걸 이제 중국말로 웨이추엔이라고 하는데 유권운동이라고 해서 권리 보호 운동으로만 이렇게 제한되는. 조금 이제 그 안에서 조금 좀 과격해졌던 게 저희들이 이제 뭐 명교쌤도 계시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그 자스커지 이런 데처럼 대학생들이 굉장히 진짜 너네 사회주의 맞아라고 하는 문제를 던졌을 때 그런 거.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당시 천안문 때도 공자련이나 노동자들이 썼던 대자보나 내용들을 제가 일부 번역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 보시면 굉장히 이단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게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자유주의자들은 천안문 사건을 자유주의 운동이고 학생 시민사회, 향후 정치적 구상은 다당제 이해민주주의, 사회주의 기반 시장 경제가 되고요. 신자파들은 시장에 대한 이중운동, 계급투쟁, 도시지역 노동계급, 기층인민, 대중노선을 강화하고 반시자유주의하고 국가가 분배정의 실현하고 사회주의 경험 복원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맥락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조금 더 나가가지고 중국의 약간 전통 문명 막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링크를 시키죠. 민족 사회주의는 이제 사회주의 민주를 추구했다. 그래서 뭐 기층인이나 비판적 지식인들이 여기에 합류했던 것이고 이제 민간 사회주의, 아까 이단적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나 신자파들은 되게 명확한 어떤 정치적 구상이 있어요. 근데 좀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좀 이상적이긴 하죠. 명확한 어떤 정치적인 상이 있다기보다는 정신, 비판 정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쪽으로 가는 인문 정신, 계몽 정신 이런 것들을 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금의 어떤 상황과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느냐? 넘어갈게요. 아까 했던 말씀드리고요. 현실은 이제 시주석이 등장했죠. 요거는 조금 이제 전의 사진들인데요. 제가 가끔 이렇게 중국에 나오면 이렇게 짤을 잘 모읍니다. 중국에 이제 네티즌들도 풍자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모으는데 중국의 짤의 특징은요. 이렇게 많이 뽀샵을 안 해요.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상한 몽타주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치산하고 시진핑은 그 당시에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임기를 늘렸죠. 근데 리커창 총리는 임기를 안 늘렸어요. 표정이 우울하죠. 이게 당시에 이제 찍힌 거를 딱 이렇게 해서 붙여놓으니까 이제 몽타주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중국에는요, 그 3.8 분여절, 그러니까 3월 8일 여성의 날 때 중국 대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중국 대자보의 특징은 빨간색에 흰색 글씨나 빨간색에 노란색 글씨인데요. 이거를 이제 남학생 기숙사, 여학생 중에 분리되어 있는데 여학생 기숙사 앞에 막 이렇게 축하하는 이런 뭐라 그러죠? 혹은 뭐 사랑을 고백하거나 이런 막 플래카드를 되게 많이 붙여요. 그때 붙였던 것 중에 하나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기한이 없어. 만약에 기한이 없다면 무기한할 거야. 그러니까 무기한 이제 그 지금 시진핑이 그렇게 했다. 이거를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유명한 아주 중경삼림과 또 중경삼림을 패러디했던 주성치의 서유기 설리견에 나왔던 대사죠.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 아래는 이 난폭력을 하고 이제 중국어로는요 남사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 아니고요. 난폭력을 하고 남자 살인남자가 붙으면 애인이라는 뜻이 되고요. 난폭력하면 이제 약간 이제 남자 사람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의 남사친을 연임하겠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소극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저항들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되게 그 사진은 혹시라도 제가 좀 민망해서 안 가져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웨이보죠, 웨이신 뭐 이런 것들, 중국식의 어떤 이런 트위터 이런 건데 한 결혼을 아직 안 한 이제 그 여성분이 맨날 우리 엄마가 시주석 임기 마치기 전까지 결혼해야 된다라고 강요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 걱정에서 탈피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풍자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 사람은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캡처를 했는데 신문기사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뭐냐면 막 시주석 연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래 이제 이 팝업 광고가 이민 광고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놓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얘기들. 이 당시는 뭐 그나마 이제 좀 뭐 이랬는데 지금 저희가 자스커지 사건이라든가 홍콩의 상황을 거치고 위구르 사건을 거치고 이러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더 어목하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생각보다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당시 이런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여러 얘기를 한 것하고는 거의 의미도 없이 지금 나름대로 물론 공산당이 뭐 나름대로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가닥큰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점점점 어떤 이런 이 억압적이고 그런 쪽으로 변해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되게 많은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천안문 트라우마는 그래서 지금 제일 좀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 제 생각에는 홍콩인 것 같아요. 홍콩 사람들이 특히 그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계속해서 추모하고 이랬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홍콩은 반환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천안문 사건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사람들. 오히려 대만보다도 홍콩이 더욱더 그 부분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뭐 실제로 어떤 그런 트라우마들이 지금의 저희가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알고 있듯이 홍콩의 어떤 상황들을 거치면서 지금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안문 사건의 평반이라고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의 평반 재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권시켜주고 이런 건데 실제 되게 흥미로운 건 후야오방은 다 복권이 됐어요 이미. 시진핑 시기 초기에 1기 때 후야오방은 전부 다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면 천안문도 복권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서방의 해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랐던 게 후야오방은 복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야오방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어요. 그냥 죽었는데 이거 계기로 벌어진 거죠. 후야오방 지금 책임이 없잖아요. 누가 복권이 돼야 진짜 이게 다시 얘기가 되냐면 지도부 안에서는 짜오지양입니다. 짜오지양은 복권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또 좀 가보면 중국 대륙에서는 더 이상 천안문 사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거나 회피하거나 다 얘기하지 않고 서구에서도 최근에 와서야 또 중국이 자꾸 또 얘기하고 건드리고 이러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중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대부분 한동안은 중국이 이 경제력이 거대해지고 힘이 거세지니까 별로 건드려야 좋을 게 없잖아요. 천안문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나라든.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기 싫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요즘이야 좀 막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뭐 중국의 외부의 소리 때문에 그럴 일도 없고 내부에서 그런 요구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화대혁명의 평판은 되게 큰 거였잖아요.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년 동안. 근데 천안문 사건은 뭐 일부 사람들은 망명도 많이 갖겠다. 뭐 이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소수의 인원들, 일부 지식인들 플러스 천안문 어머니회라고 계세요. 이분들도 이제는 어느 순간 젊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잃은 사람들이죠. 점점점 나이가 들어 이제는 다 휠체어 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도 언제까지 또 계속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천안문의 평반이라고 하는 건 저는 한 4, 5년 전에는 처음에 학기 논문을 쓸 때는 홍콩의 상황을 보고 홍콩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천안문의 평반 시도할 수는 있겠다. 또 그 방식도 어떤 방식이냐면 초기에는 안 그랬다. 애국 운동이었는데 중간에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과격 시위로 바꿔버렸다. 그 정도의 선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홍콩에 이제 이 우산 이후에 이제 그 정도가 나름대로 시진핑이 전향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반송 증시랑 국가보안법이랑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럴 일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천안문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만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사실 그랬잖아요. 광주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막고 했지만 자꾸 얘기하고 자꾸 재해석을 하고 그렇죠? 오래 사회과학이나 김장현 선생님이 했던 대중 아유, 요즘 고유명사들이 자꾸 이렇게 까먹어요. 완전 이해 안 돼. 네. 그런 것들이 또 해석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조명하고 그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듯이 천안문도 조금씩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대륙 사람들이 못하면 바깥에서라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어이구 시간 많이 됐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